나눠준 건 10조. 자, 여러분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라고 하는 5작품이 묶인 책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오신화는 이생규장전이 들어가 있는 책 이름이고 그 책에는 5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이생규장전, 남연부두지, 만복사저포기, 추유부벽전기, 용궁부연록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왜 배우냐? 여러분 의의가 있어서 배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데 근데 여러분 한문으로 먼저 적혔을까? 한글로 먼저 적혔을까? 한문으로. 그래서 얘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야. 그래서 최초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작품은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5가지의 이야기가 거의 좀 비슷해요.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를 한번 볼 건데 자, 봐봐. 귀신이랑 사랑에 빠진대. 그리고 얘들아 박씨가 저승에 가 있대. 그리고 만복사저폭이 죽은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대. 자, 치유부벽전기 기자조선이 언제야? 아주 옛날이잖아 얘들아. 기자조선의 후손인 기씨녀 선녀랑 사랑에 빠져.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얘도 이 귀신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용궁명록은 용궁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들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거야. 그러면 자 금오신화 5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이생규장전의 특징이기도 한 거야. 왜냐면 이생규장전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모두 다 이런 5작품이 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고전 소설은 거의 80%가 얘들아 어딜 배경으로 하고 있지? 중국, 그치? 중국을 배경하는 걸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작품이 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요. 이건 좀 의의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째 아까 얘들아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전기적, 그치? 그러면 전기적 요소, 다른 말로는 비현실적 요소. 이게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주제랑 연결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 이 작품에서 비현실적 요소들이 되게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이생규장전은 여러분 학교에서 다 봤겠지만 여러분 주인공도 다 죽어. 근데 여러분 5작품 모두 다 주인공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잖아. 무슨 결말이 들어가야 돼? 비극적 결말. 그치? 그러면 비극적 결말은 당시 가치관과는 차이점을 갖는 거예요. 그럼 당시 가치관이 뭘까 얘들아? 무슨 결말? 행복한 결말이어야 돼. 그치? 근데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이제 뭐 얘들아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왜 아프냐면 식은정폐 밥을 안 먹어. 여러분 막 사랑을 그리워해서 상사병이 걸리든 아니면 저승에 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안 먹고 죽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등지는 건 여러분 실패하고 그 다음에 패배하고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목숨을 끊는 것과 얘들아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왜 이런 여러분 죽음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혹시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일제감정기가 되기 전에 절명시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 안 배웠을까? 여러분 황현이라고 하는 여러분 조선시대 거의 이제 마지막 관리였거든. 근데 이 관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술국지가 딱 되고 나니까 너무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지? 그게 너무 비통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라고 해서 절명시를 딱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 칼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을 끊는 게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진 거예요? 이 사람이? 현실에 패배해서 여러분 수능을 해서 일제 수능해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니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러분 저항의지의 하나에 해당이 돼. 여러분 안중근이 얘들아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냥
죽으라고.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해. 근데 여러분 엄마가 어떤 엄마가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겠어. 그 말은 여러분 일제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순응하지 마라. 일제에 저항하다가 끝까지 저항하는 의지를 갖고 죽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세상을 등지는 건 부당한 세계에 대해서 부당한 세계에 대한 나름의 저항 의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절대 이 그릇된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야. 그러면 왜 갑자기 김시습이 어떤 부당한 세계를 살았길래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3번은 여러분 이 5작품 모두 다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반영론적 관점 때문에 모든 주인공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작품 모두 다 중간중간 다 시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생주장전도 시가 2수 들어가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서 시의 기능 7가지 정리할 거야. 암기해야겠지?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이 김시습이 여러분 이 작품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김시습의 얘들아 삶이 작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 이 5작품 모두 다. 그래서 작가의 삶, 작가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생주장전이나 금오신화를 봐야 돼? 표현론적 관점, 그치? 표현론적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분 김시습이 사대부였거든요. 그럼 사대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상을 공부해요? 유교. 그치? 그래서 작품에 유교가 반영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여러분 우리 스님과 관련된 불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귀신을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귀신이나 옥황상제나 용왕님이나 이거 다 여러분 신선들을 믿는 도교 사상이거든 얘들아. 도교에서 온 거니까 도교는 여러분 신선선자를 써서 유불선 사상이라고 해. 그러면 이 작품은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모든 5작품 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문 읽으면서 유교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불교고 어디가 도교인지를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금오신화의 특징이자 이생주장전의 특징이야. 그러면 앞에 한 장 넘어가서 이런 앞으로 가서 9쪽에 아까 선생님 반영론적 관점 보라고 했거든? 여러분 우리 반영론적 관점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 작품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여러분 단종 때부터 여러분 세조의 시대를 반영해서 이 작품을 썼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고려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어도 여러분이 얘들아 뭘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 갖고 있냐면 그 9쪽 아랫부분이야 얘들아. 아랫표에다가 정리해주면 돼. 여러분 단종부터 세조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경성 이게 문제 한양이죠. 한양에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면 너무 똑똑한 애가 있대. 그래서 오세동자라고 하는 소문이더라. 오세동자. 그럼 여러분 오세동자니까 5살이겠죠? 5살 어린애가 여러분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냐면 주역, 여러분 대하, 여러분 막 여러분 이 천자문이 아니야 얘들아. 명심보감 이런 거 말고 대부분 애기들이 맨 처음에 얘들아 글자를 배우면 천자문 책을 떼어요. 그다음 천자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명심보감을 배우고 소학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거든. 근데 이 5살짜리가 얘들아 막 대학도 읽고 여러분 중용도 읽고 막 주역도 읽고 완전 어려운 얘들아 그 과거 공부하는 책들을 막 읽는다는 거야. 그럼 약간 요즘 느낌으로 본다면 여러분 6살짜리가 기하 문제 푸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천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대요. 불러서 이 아이랑 여러분 정사에도 나오거든요. 이 아이랑 만났다고. 근데 야사에 보면 여러분 이 아이랑 거의 2시간 넘게 독대를 했대.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이 물론 5살 애기니까 우쭈쭈쭈 해줬겠지만 세종대왕이랑 여러분 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뭐 아니면 여러분 이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을 그렇게 잘하더래. 그러니까 애가 너무 똑똑한 거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손자의 시동이 되라. 시동이 뭐냐면 여러분 궁궐에는 같은 나이대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아줄 여러분 사대부 집안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왕자랑 공주들이랑 얘가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동이 된 게 김시습이에요. 이 오세동자가 김시습이에요. 여러분 김시습이 그렇게 똑똑했어요 얘들아. 진짜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세종대왕이 불러서 독대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의 손자가 누구예요? 대정태세요 얘들아. 누구야? 단종이잖아. 단종이랑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서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던 게 김시습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김시습이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궁궐 가서 단종을 보고 궁궐 가서 여러분 문종이나 막에다 세종대왕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는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단종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너무 천재여서 여러분 14살에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보편의 애들 그냥 통과하는 여러분 평균 나이가 30살 후반이었거든요. 30살 후반에 과거 급제를 해. 그럼 공부를 몇 년 하는 거야? 20년 넘게 공부해.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19살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도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거의 30년을 공부하는데 얘는 14살에 과거 준비를 해. 사람들은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근데 옛날에는 사대부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뭘 해야 돼? 3년상을 치르잖아요. 3년상을 치러요. 근데 여러분 3년상 치르고 나면 몇 살이야 얘들아? 17 되거든? 근데 이제 17살 되니까 또 이제 과거 준비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3년상을 다 치르고 나면 몇 살인 거예요? 20살인데 그때 여러분 개요장난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개요장난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요장난이 뭐야? 세조가 자기 조카의 이 자리를 양의를 받았잖아요. 물론 빼앗은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단종은 유배를 가고 그 다음에 세조가 왕위에 올라간 상태인 거야. 그러면 김시습은 어렸을 때 누구를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랐다고? 단종. 근데 단종은 이미 유배를 갔어.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세조를 위해서 관직에 오르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관직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중으로 살아요. 스님으로. 그럼 왜 이 작품에 불교가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스님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럼 과거를 보지 않아요. 너무 똑똑한 인재를 잃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작품 읽어보면 이생이 얘들아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 최 씨랑 계속 얘들아 알콩달콩 살았다는 내용 나오잖아. 그럼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던 여러분 사람이 지금 누구야 얘들아? 김시습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생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시습 자기의 삶을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김시습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조 편을 들지 않았고 세조가 얘가 다스리는 나라의 관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단종의 의리를 지킨 신하예요. 그래서 얘를 생유신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김시습이 생유신이고 살아서 계속 이생의 삶처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생이 최 씨를 계속 사랑하지. 그러면 김시습이 계속 잊지 못하고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럼 누구야? 단종이네. 그래서 최 씨가 단종. 그러면 여러분 이생이 최 씨를 사랑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신하가 임금님을 뭐 하는 거랑 똑같은 편이야? 충에 대해서 그렇지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 씨가 여러분 죽잖아요. 근데 최 씨가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냐면 최 씨 부모와 이 씨의 부모들도 같이 죽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단종이 유배 가는 동안 단종이 유배 가는 게 아니라 단종이 여러분 양의가 되고 나서 유배 가기 전에 단종의 얘들아 스승님 단종의 얘들아 그 뭐 여러분 자기 누나의 얘들아 이런 남편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지지하는 여러분 신하들이 다 같이 여러분 복위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세조한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종과 같이 얘들아 생을 마감한 신하 죽으면서 얘들아 의리를 지켰던 신하들 그게 누구야? 사육신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최 씨의 부모나 이생의 부모나 최 씨는 최 씨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종과 함께 죽은 사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홍건적이 최 씨랑 최 씨 부모 다 죽였잖아. 그러면 단종하고 사육신 죽인 게 누구예요? 세조. 그러면 세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생이 얘들아 최 씨랑 만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지 얘들아? 유해를 수습을 하거든.
여러분 사육신들이 어떤 형벌을 혹시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열형. 여러분 혹시 거열형이 뭔지 알아요, 얘들아? 살아있는 상태로 찢기는 형벌이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그 손, 발, 목을 여러분 다 여러분 끈으로 묶어요. 근데 그 끈을 말과 소에 묶어요. 그럼 말과 소를 한 5, 6마리에 묶은 다음에 사람을 다 묶어서 동시에 다 말과 소의 엉덩이를 때리면 얘들 놀라서 얘들아 사방으로 날뛰겠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 속도에 못 이겨서 찢겨서 죽는 거야. 그럼 서서히 찢기면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세조가 절대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유해를 수습해서 여러분 절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유교를 믿었잖아. 근데 여러분 유교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안 지는 게 제일 큰 형벌이야. 제사를 못 지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시신이 막 얘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잖아. 아무도 못 건들잖아. 세조가 무서우니까. 근데 밤에 어떤 그지가 와가지고 얘들아 이걸 하나하나 다 유해를 수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금 이걸 산에 가서 다 묻어줬는데 그게 지금 동작구에 있는 사당 여러분 사육신묘가 있거든요. 동작구에 가면 서울 동작구에 가면 그 근처에 가서 그걸 묻었다는 거야. 그게 김시습이에요. 김시습이 떠돌이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떠돌이니까 얘들 그짓골을 하고서 그 유해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묻어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생이고 김시습이고 이생이 유해를 수습해야 하는 것처럼 김시습도 실제로 유해를 수습을 하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생주장전은 여러분 김시습의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반영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무슨 관점도 들어가 있는 거야? 평론적 관점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러분 반영론적 관점 이해됐니? 같이 매칭시켜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4조 가자. 4조.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은 이 작품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 다 그어놓은 거거든 얘들아. 이렇게 굵은색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그 굵은색이 이 글의 구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송도의 국학을 나뉘는 여러분 이 송도가 여러분 어디 수도? 고려 개경 있는데 그 개경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송도. 그러면 여러분 얘는 고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고려는 여러분 아까 중국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제 특징. 자, 이 국학에 다니는 이 선생은 공부하려고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너머를 보다가 시를 읽는 최여인을 만나게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요. 제목이 이생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생이 주장, 담장을 엿보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담장을 엿보는 이 일화랑 제목이랑 어때 얘들아?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똑같냐면 최씨와 이생의 첫 번째 만남이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이 제목의 의미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자,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여러분 이 서생은 처음부터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을 예찬하고 여러분 시만 예쁜 시를 써서 보내거든요. 근데 만나고 싶다고 누가 먼저 얘기를 해요? 최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최씨의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자, 여러분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성이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었지. 근데 여기는 적극적인 면모가 들어가는 거야. 먼저 여러분 대시하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그만 상심에 빠져서 상사병에 걸려서 결국 병이 나고 만다. 그럼 여러분 뭐 하게 된 거야 이 둘이? 이별을 했네. 그럼 이별 첫 번째. 그럼 자 이별 첫 번째일 때 여러분 지금 보면 이생은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지만 내용 단단하게 보면 이생은 아버지가 너 이 최씨네 집안이랑 문벌차도 너무 많이 나고 너 공부도 안 할 거면 너 지방 내려가 라고 하면 여러분 최씨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이러면 반항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러분 이생은 아버지한테 순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 병에 걸렸어? 최씨가 왜 병에 걸리냐면요. 그 다음부터 얘들아 단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식 수рем이에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식음을 전폐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외동딸이거든. 아유 우리 딸 무슨 일이니 하니까 얘들아 채 씨가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죽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눈벌 차이가 나서 채 씨네 집안이 더 잘 사는 집안이거든. 오늘은 얘가 계속 접근다. 자, 그래서 채 씨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어서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생은 그냥 수능을 하는데 최 씨는 여러분 아파가면서까지도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우기잖아요. 훨씬 더 적극적인 게 누구예요? 최 씨.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자, 하지만 이 선생의 아버지는 이 선생의 학업과 눈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을 한다. 선생님 위로 올릴게. 그러나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선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선생과 최 씨가 결혼을 한다. 그럼 여러분 혼인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둘이 다시 뭐 한 거야? 다시 만났어. 만남 2번이에요. 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동난이 일어나서 양가의 부모는 물론이고 최여인도 죽게 되어서 이 선생만 살아남는다. 그럼 여러분 얘 죽어. 그러면 여러분 둘이 뭘 한 거야? 이별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의 선생님 구조에 굵은색 글씨 썼다고 했잖아. 여러분 굵은색으로 밑줄 그은 건 여러분 이 작품은 뭐와 뭐가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남 이별의 반복 구조예요. 맞아요. 만남 이별의 여러분 이게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 구조는 여러분 뭘 형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냐면 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건 빈칸 없으니까 옆에다 딱 써줘. 자, 그 다음 할게. 한편 이 선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이 이미 병화가 뭐예요 여러분? 불에 다 타버려서 그리고 없어졌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봤더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그러니까 집이 막 황폐한 거야.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일 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경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적인 거 청각적인 거 얘는 시각적인 거 그치? 그러면 여러분 배경을 왜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쓸쓸하고 황폐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배경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생은 여러분 부모님이 살던 집을 갔을 때도 기대를 좀 했겠지. 혹시 누가 살아있진 않을까? 근데 그럼 다시 또 아내 집에 왔을 때도 사실 기대 좀 했겠지. 혹시 아내가 혹은 여러분 누구 가족이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와봤더니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잃은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 좌절감이나 참담함을 여러분 배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생이 가지고 있는 그 참담한 여러분 심리를 여러분 끄집어내고 더 강조해줄 거거든. 여러분 끄집어내는 걸 뭐라고 하지? 환기, 계층, 감정을 부각시킨다. 배경은 무조건 인물의 심리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 환기, 부각이야.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요닥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날이 저물도록 앉아 지난날에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봤더니 완연히 한바탕 또 하나의 꿈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자, 꿈 같대요. 너무 즐거웠던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덧없음이라고 하거든. 덧없음을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인생무상. 그치? 정서가 인생무상이야. 더더구나 얘들아 인생무상을 느끼는데 거기에 얘들아 무슨 이런 관용적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한바탕 꿈 같대. 그러면 한순간의 꿈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꿈은 덧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한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한자성 하나 더 있어요. 남가일몽이라고 해요. 한순간의 꿈. 이 제품은 한자성어들이 좀 많이 나오면 한문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한자성어들을 좀 정리할게. 일장춘몽, 남가일몽. 다 한순간의 꿈이라는 뜻이야. 자,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공포영화 보면요. 귀신이나 나쁜 놈 나올 때 얘들아 대부분 어때 얘들아 약간 여러분 좀 느낌적으로 오죠. 저거 이제 무서운 장면 나오겠다.
왜냐면 여러분 딱 그 영상에 뭔가 소리나 아니면 분위기가 여러분 딱 스산한 느낌 딱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달빛이 갑자기 쫙 비쳐.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딱 느끼게끔 해주는 거야. 그 뒤에 귀신이 된 아내가 오거든? 그럼 여러분 무슨 요소가 들어가게끔 보여주냐면 비현실적, 전개적 요소가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분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비현실적 사건을 위한 배경. 자,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는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랑 다시 또 만난 거잖아요. 이게 만남 3번. 그치? 자, 이서생은 그녀가 이승에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을 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을 가서 목숨을 보전하였소? 그러면 목숨을 보전하였소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어디 숨어있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 뭐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 이승이 없는 사람, 죽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너 어떻게 살아있어? 이러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 사람처럼 대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생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면 아내가 죽은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생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아내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 아내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감정이. 그럼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죽은 사람인 걸 알지만 말로는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너 어떻게 몸을 보존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니? 자,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사정을 얘기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최 씨가 여러분 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귀신으로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생이라고도 하고 환신이라고도 해. 그 선생님 두 개 다 쓸게. 칸이 좀 부족한 위에다 써. 환생, 환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환생,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환신은 귀신으로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 영원히 100년 해로 하자라고 약속했거든. 근데 여러분 죽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시 귀신으로 나타나면 이 둘이 약속한 거 사랑에 빠지는 거 다시 시작되죠. 결국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인 거네. 내 사랑이 얘들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얻고자 다시 환신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둘은 뭘로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 얘들아?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런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현실 꼭 얘들아 그 누구냐 세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 너무 착한 사람들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경우도 있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하늘이 너무 착해서 하늘 빨리 데려갔나 봐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어.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욕 처먹으니까 얘들 죽지도 않아. 남으면 죽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쓴다. 남한테 얘들아 나쁜 말을 많이 듣고 산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오래 산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말 쓰거든. 그럼 가끔 보면 정말 착하고 정말 얘들아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되는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테 얘들아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얘들아 세상을 빨리 뜨고 정말 나빠서 얘들아 죽어 이런 사람들은 안 죽는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 이런 것이 운명이 기부하잖아. 이런 운명도 부당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부당한 현실, 부당한 운명에 얘네들은 나름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항 의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되어서 다시 나타난 건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 중에 어떤 거야? 도교적 사상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는 도교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4쪽 빈칸 다 채웠을까? 그러면 5쪽 가보자.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훈을 받아서 이 자수와 바느질의 힘을 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여자들이 살아가는 것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남분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봤대. 여러분 이들이 했던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천만
만남 1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치? 답장을 열봤으니까. 자,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이러면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이제 좋아하니까 이러면 누가 먼저 편지 보냈다고? 최씨. 그러니까 최씨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 줬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 줬으니까 적극적인 거지. 자, 꽃앞에서 한번 웃고 나서 평생 가약을 맺었대. 여러분 우리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다고 약속을 했대. 이게 뭐예요? 결혼. 맞아. 만남이 2번이야. 결혼이야. 결혼.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일의 흐름이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찌 횡액은 나쁜 이러면 애군 나쁜 운이거든요. 여기서 나쁜 운이 뭐예요? 홍건적을 만나서 죽었어 얘들아. 홍건적을 만나서 구렁에 넘어졌대. 구렁에 넘어졌다는 것도 비유적 표현인데 얘들아 원관념이 그럼 뭘까? 죽은 거. 맞아. 최씨는 죽음이야. 맞아. 최씨가 얘들아 홍건적을 만나서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겐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리 같은 놈이 그럼 누굴까요? 홍건적. 그렇지. 여러분 정조를 잃지 않았다는 건 지조를 지켰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여성들이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유교, 도교, 불교 중에 어떤 거? 유교. 그치. 이거는 유교적 인식. 그러면 여러분 이 지조와 절개를 지킨 건 유교적 인식을 가지고서 몸뚱이는 진흙탕에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생은 여러분 아내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사실 몰랐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자 진실로 천성, 여러분 천성이 운명이다. 운명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인정. 사람의 도리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운명이니까 이렇게 내가 죽은 거다. 그래서 저는 남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 짝이른 새가 돼버렸대. 그럼 여러분 짝이른 새의 원관념이 누굴까? 이생과 헤어진 최씨. 그치. 이별한 최씨. 칸이 좀 작지만 여러분 이별한 최씨라고 써줘야 돼.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고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고 의리는 중하고 이러면 누구의 의리가 중요해? 이생과 이런 남편과에도 의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의리는 남편과 이생과 목숨은 가벼우니 왜 목숨이 가벼워 얘들아? 자긴 지조를 지키다가 뭐였어 얘들아? 죽었으니까. 여러분 지조를 지키다가 죽었으니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건 지조를 지켰던 건 다행이지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옆에 얘들아 지금 아내가 여러분 최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최씨는 여러분 뭘 지키고 있었지 얘들아? 지조절개 지키고 있었잖아. 그럼 여러분 지조를 지킨 것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생과의 뭐는 너무 원통해요? 이별은 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조를 지켜서 죽은 거는 여러분 괜찮아. 그런데 이 죽어서 이생을 못 만나는 게 자기는 너무 원통하다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릴게요.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여러분 내 원한이 맺혀 있어서 그럼 여러분 이 원한이 여러분 창자에 맺혀 있다라는 건 한자성어로 내 뼈에 원한이 다 새겨져 있어. 이걸 갑골통안이라고 해. 맞아. 뼈에 원한이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해골은 들판에 던져지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즐거웠으니까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흥진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미래에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얘들아 기본적인 숙명이지.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와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다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만날 수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 둘이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뭐가 해소된 거냐면 갈등이 해소되죠. 갈등이 해소돼요. 남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뭐 여러분 3세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전생, 현생, 내생. 그래서 전생, 현생, 내생 미래를 여러분 내생이라고 해. 그러면 이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 전생, 현생, 내생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생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윤회 불교야. 맞아. 윤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불교적 인식, 윤회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다시 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맹세가 뭐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결혼하자. 여러분 이거 남동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3세의 인연을 알아만 주신다면 끝내 제가 고이 모시려고 합니다. 남동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 씨는 자기가 아니라 귀신인 걸 밝혀야 안 밝혀요? 밝혀요. 여러분 밝히고 여러분 자기가 귀신이지만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생은 아까 어땠어 얘들아? 이 사람이 귀신이어도 죽어도 상관없어서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앞선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생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그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며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고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 여러분 가산이 뭐예요? 집의 재산. 그치? 집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재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조금도 잃지 않고 어느 산골짜기에 저희가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매장 간 것을 찾았더니 거기에 금은 몇 덩어리가 있었고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이러면 유고를 아까 유해 수습을 하는 거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오간산 기슭에 합장을 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만나서? 그 제사를 지내. 여러분, 선생님 재산부터 챙겼는데 아니죠. 재산을 챙긴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부터 챙긴 거예요. 그럼 돈을 챙긴 것도 사실은 뭘 위한 거다? 제사를 지낸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건 이런 부모님의 얘들아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효거든 효? 그러면 효는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 유교, 그렇지? 유교적 인식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갈게요.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까 누구랑 똑같아 얘들아? 김시습이랑 똑같지. 김시습도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돌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기름사이도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들어본 것 같지 얘들아? 여러분 그 태조가 여러분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태조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태조는 사실 고려의 유신들을 유입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반발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방원은 약간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 이방원은 어땠어 얘들아? 전몽주를 뭐였지 얘들아? 그 죽여버렸잖아 유신을. 그래서 약간 여러분 태조하고 태종의 인식이 고려 유신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이 고려의 유신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은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도 안 나오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런 막 얘가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조는 이들을 막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거기 계속 그 마을에 보내 사람을. 근데 이방원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거 혼쭐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원이 그 마을에 가서 얘기해요. 살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불질러요. 여러분 불을 지르는데 고려 유신은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나가? 라고 하면서 불에 타 죽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항복해서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원이 다 얘들 기용해서 관리로 써줬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희정승이에요. 황희정승이 원래는 고려 유신이어서 여러분 그 마을에서 얘들아 나오지 않았는데 이방원이 너 내 죽을래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자기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곳이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두문불출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두문불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주워받으면서 즐겁게 세상을 보냈다. 그러던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을 했다. 저희가 3번의 가약을 맺었대. 이러면 첫 번째 가약이 얘들아 만남 1. 우리 담장에서 만나서 편지 주고받았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가약을 맺었을까? 결혼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아까 제가 3세의 인연이
있으니 당신을 모셔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환신이 되어서 다시 제외한 거.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3번의 약속을 맺었는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목을 매면서 울었다. 이 선생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일시오? 여인은 말을 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어서 이런 몸을 환생시켜서 낭군을 뵐게 시름을 풀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귀신이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 왜?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을 운명이고 산 사람은 산 운명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더니 12개 명에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노래를 할 건데 너무 피곤하지? 지금 쉬는 시간을 하고 잠 좀 깨고 뒤거 이어서 할게. 알겠지? 지금 쉬는 시간을 잠 좀 깨! 여러분 잠 깨고! 여러분 쌍꺼풀 됐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시는 여러분 이제 헤어지는 순간에 이제 나 시를 노래를 주고 받는 거야. 자, 그럼 옥류충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도적대가 밀려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했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죽은 건 누구지? 최 씨잖아요. 그럼 최 씨가 도적대에게 죽었다고 했을 때 이 도적대의 원관념이 그럼 누구예요? 홍건적. 그렇지. 자, 그러면 원앙도 짝을 이뤘대. 그럼 여러분 원앙을 여러분 우리 그 일본어로 인꼬라고 하거든요. 인꼬가 여러분 인꼬 부부라는 말 쓰잖아요. 그게 원앙이에요. 원앙. 그러면 여러분 원앙이 수컷이 얘들 암컷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러면 여러분 집착한대. 집착. 여러분 약간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정답다. 그래서 부부간에 정을 표현할 때 인꼬 혹은 여러분 원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원앙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세양하고 최씨야. 그치? 근데 걔네들이 짝을 이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까 홍건정난에 의해서 최씨가 죽었잖아요. 이별을 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찾아서 묻어주리? 여러분 이때 해골이 누구야? 최씨. 피투성이 그 유혼은 하소연할 길이 없네. 그럼 여러분 이 유혼이 누구야? 영혼이야. 영혼. 최씨. 그치? 그러면 여러분 최씨가 홍건적에 의해서 죽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내용을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요약해서 보여준 거거든. 2번 먼저 쓸게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씨가 얘들아 자기 막 하소연할 길이 없다. 자기 마음이 너무 얘들아 이걸 누가 위로해줄 수가 없다.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네. 그게 얘들아 몇 번이냐면 여러분 4번이에요. 자, 여러분 4번 먼저 쓸게. 인물의 심리와 정서가 극대화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이 글의 주제가 비극적 사랑이야. 얘네들이 얘들아 이별해가지고 비극적 사랑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형성해주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제를 형성하는 거는 주제를 여러분 얘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아까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럼 주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걸 집약적 제시라고 해. 집약적 제시. 모아서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울면서 슬픈 노래 부르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슬픈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에 분위기 만들어내. 그러면 이때 분위기가 애상적 분위기다. 애상적 분위기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한번 보자.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가 없고 이거 여러분 최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내 몸이 누구야? 최씨. 그치? 그럼 여러분 최씨는요 자기가 무산선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산선녀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하늘에서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여신이 있어. 동양 신화에 보면. 근데 여러분 무산선녀가 비를 내려주려고 인간 세상을 이렇게 자주 내려보거든 얘들아. 근데 인간 세상을 내려봤더니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남자한테 완전 한눈에 반해서 빗방울로 변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문을 열고서 하늘을 보고 있던 그 남자가 방에 이렇게 빗방울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 빗방울이 갑자기 예쁜 여자로 변한 거예요. 이 남자도 이러면 너무 예쁘고 너무 신비롭잖아. 갑자기 빗방울이 여자로 변하고요. 근데 이 여자도 일단 선녀니까 예쁘겠지? 그러니까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졌는데 이러면 이 무산선녀는 선녀니까 어디로 다시 가야 돼, 얘들아? 하늘로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제 하늘로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무산선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비가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널 만나러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비가 되어서 구름이 돼서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한자성어로 운우지정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우지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선녀니까 지가 원할 때 이러면 빗방울로 이러면 구름으로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산선녀 만나러 갈 수 있죠. 빗방울이 되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최 씨는요? 이제 못 만나요. 저승에 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는 자기를 여러분 무산선녀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뭘 하고 있냐면 두 사람을 뭐 해? 비교를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그 견우의 노래를 배웠잖아. 견우의 노래는 견우하고 직녀 그래도 1년에 몇 번 만나지? 한 번 만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최 씨하고 이생은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이 더 비극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자,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여러분 거울이 깨지면 불길한 걸 암시해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끊어졌거든? 근데 다시 또 갈라진 거야. 또 이별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얘는 또 이별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줘. 암시의 기능을 가져. 그러면 자 이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미리 알려주잖아. 여기 3번 넣을 거야.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를 해주고요. 그럼 여러분 암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또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복선. 이러면 미리 알려주는 부분을 예고하고 암시해주는 걸 복선이라고 해. 자, 그래서 1호부터 답변하면 둘이 아득해지니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우리가 맡을 거다. 완전히 단절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단절은 여러분 뭐 때문에 단절이 된 거냐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절이 될 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영영 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여러분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여운. 정서적 여운을 만들어요. 자, 이제 남은 거 이제 빈칸 몇 과 남았어? 하나 남았지? 자, 이러면 소설은 사실 길고 지루해. 근데 그 지루한 부분에 이제 시가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를 준 거거든? 변화를 주니까 서술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3위 기능 총 몇 가지를 정리했지 얘들아? 7개. 근데 7개를 선생님 앞에 다시 또 얘들아 몇 개로 묶었어? 크게? 2개로 묶었어. 맞아.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러면 이 시3위를 했을 때 형식적인 기능이야. 형식에 어떤 기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얘가 형식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형식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래 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용적 기능이야. 내용적 기능. 내용적 기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끔 진짜 여러분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만약에 내시면 보기에 얘네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문에서 각각 이게 다른 이질적인 거 찾으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질적인 거 찾으라고 하면 5개 다 맞아. 근데 하나만 형식이야. 4개는 여러분 뭐 내용적 기능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면 이질적인 거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 구분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서 곡조를 이루지 못했고 이생생 또한 슬픔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 여러분 황천이 어디예요? 저승. 그치? 저승에 갔으면 하고 어찌 무료의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나도 친척과 노복들이 모두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감히 부모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겠소. 그럼 여러분 아내가 부모님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니까 제사 지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고마움. 맞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부모님에게 일단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된다고. 자식이면 무조건 이걸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유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유교적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일들을 모두 부인 덕분에 했어. 그건 부인이 이런 천석이라는 거 원래 타고난 성격이 순하고 효가 지극하니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감격해 마지 않았고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어. 왜 부끄럽냐면 자기는 못하는데 누구가 해줬어 얘들아? 아내 덕분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한테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자기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때 부끄러움은 나는 못했는데 아내 덕분에 했다. 이런 의미야. 부인은 이승에서 살다가 100년 후에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어? 이러면 이러면 이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기 싫은 거야 얘들아. 헤어지기 싫은. 자,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 이런 명부는 운명이 딱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감계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저승사자들이 나와서 누구 이름 세 번 부르면 여러분 영혼이 팍 빠져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명부를 부르는 거거든? 그럼 이름이 이미 죽을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자기는 이승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이 됩니다. 왜? 운명을 거스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낭군님께도 허물 잘못이 갈 겁니다. 그러면 최 씨가 여러분 떠나는 이유는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미련을 가지면 여러분 누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해가 되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이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골을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자.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내는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지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 두 사람 완전 영영 이별을 한 거네. 이별 여러분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여러분 총 몇 번 반복되는 거? 3번 반복되는 거. 그치?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고 이 선생은 아내를 너무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여러분 무슨 병이 드는 거냐면 이건 상사병이야. 왜냐면 이 사람을 그리워서 여러분 죽는 거니까 그리움을 잊지 못해 얘들아 이 상사병이 걸리고 2-3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그럼 결국은 주인공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결말이라고? 비극적 결말. 그치? 그러면 비극적 결말은 여러분 이 둘의 그 애절하고 여러분 정말 진실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실된 사랑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을 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줬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결말 처리를 사용을 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의의가 아까 뭐였어 얘들아?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소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소설이 처음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문학 관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소설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학 관례가 뭐였는지 전설이나 신화나 여러분 민담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 설화. 여러분 설화라고 하거든?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화들이 있어. 이 설화들 보면 여러분 막 귀신 이야기도 있고요. 용왕님 만나는 이야기도 있고요. 별의별 설화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설화들이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에 쓰인 작품이거든? 근데 조선 초기나 고려 말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행하던 여러분 이야기들이 있어. 우리나라나 중국, 동양에서 유행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전등신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등신화가 뭐냐면 기이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근데 여러분 설화에도 이미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설화랑 전등신화가 얘들아 이게 모여서 이런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소설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판소리 소설도 배우면 알겠지만 판소리계 소설도 여러분 판소리에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모여서 여러분 설화가 모여서 소설이 되거든요. 여기도 설화들이 모여서 소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냐면 설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설화는 구전을 했던 애죠. 구전을 하니까 사람들 입으로 전승이 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슬퍼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더라. 이러면 이런 결말을 가져요. 구전을 했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구전되는 옛날 이야기 처음 시작들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 여러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얘들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전되는 이야기들은 이런 식으로 처음을 시작하거나 마지막에는 구전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얘들아 그런 약간 평가들 있잖아. 이렇다더라, 이렇게 끝나더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대. 얘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고 탄식을 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결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설화의 결말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설화적 결말이라고 하는 거야. 설화적 결말. 그래서 여러분 설화나 여러분 얘네들에 연결돼서 소설이 된 거다 보니까 설화의 기법이 이 작품에도 여러분 과도기적 성격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설화적 기법도 여러분 뭘 만들어내냐면 두 기법 모두 다 이 글의 주제의식. 왜냐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의식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아까 하나 빈칸 안 넣은 거 있을걸? 선생님 그 5쪽에 맨 위에 빈칸 하나 안 넣은 거 있잖아. 자, 여러분 5쪽에 여기 봐봐. 오문단은 여러분 아주 긴데요. 그 긴 거 다 누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최 씨가 혼자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최 씨가 혼자 얘기하면서 최 씨가 자기가 지나온 삶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여준 거야? 길긴 하지만 요약적.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약적 여러분 다 요약적을 다른 말로 압축적으로. 그렇지? 요약적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빈칸 다 넣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북쪽 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표만 딱 정리할게요. 이 작품은 만남과 이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자, 그 구조 정리해 볼 거야.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이 뭐였지? 뭘 넘봐? 감정을 넘봐. 맞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이렇게 만났다가 왜 이별해? 부모가 반대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모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갈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갈등 양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야. 그러면 인물의 갈등이라고 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 무슨 갈등이라고 해도 되냐면 부모님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냐면 너네들이 좋아서 결혼해?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게 부모님의 생각이거든? 그럼 부모님이 얘들아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였죠, 옛날에는. 그게 봉건적 가치예요. 예전에 있었던 당연한 가치.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최 씨하고 이생은 여러분 부모님이 소개해준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뭐 한 거야 얘들아? 연애를 한 거거든? 어떤 연애를 하냐면 자유연애를 한 거죠. 그러면 얘네 자식들은 얘들아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냐면 당시의 보편적인 여러분 이 봉건적인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나도 자유연애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인식이 이게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당시의 제도거든요. 제도니까 여러분 무슨 갈등이냐면 사회와 그치 인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도 인간의 갈등, 사회 인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감정을 넘볼 때도 편지를 최 씨가 먼저 줘. 이러면 부모님이 반대할 때도 그 반대를 대응하는 방식에 이러면 누가 더 적극적이었어? 최 씨. 그래서 최 씨의 적극적인 면모가 이 첫 번째 구조에서 너무 잘 드러난다. 적극적. 이러면 적극적이라고 해도 되고 가끔 문제에서는 능동적이라고도 할 때도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를 얘들아 불구하고 이러면 결국 두 사람 결혼하죠. 이게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이별이 얘들아 최 씨가 뭐가 되지 얘들아? 죽어. 그렇지. 그러면 이 얘들아 홍건적 난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전쟁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죽음으로 맞서기 때문에 비극적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 죽음에 맞서는 얘들아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뭐 해줬다고 했어 얘들아? 환신해줬다고 했거든. 그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으로 환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만남은 여러분 환생을 하는데, 이 환생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맞아, 비현실적이야.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 첫 번째 구조랑 두 번째 구조는 비현실적이에요? 어디죠? 그럼 이 작품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되게 지금 현실적이야. 근데 그 현실적인 게 여기 세 번째 구조부터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떠나요? 여러분 최씨? 저승으로 떠나네. 그러면 저승으로 떠나는 건 여러분 이미 명부가 기록돼 있으니까 그 명부의 기록대로 떠나는 거잖아. 그러면 운명을 얘들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운명을 순응하기 때문에 얘들아 결말 이거밖에 안 나와. 비극적 결말. 이런 운명은 거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운명은 대부분 순응하게 되거든요. 그 운명에 순응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극적 결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구조를 반복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세 가지야. 두 사람의 사랑에 더 애절한 여러분 이 감정이 더 부각이 되는 거고, 이별의 비극성을 더 부각시키고, 이러면 비현실적 요소 더 부각을 해요. 즉 주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성은.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조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생유장전은 정리 다 했지. 그러면 우리 저번 주 한번 꺼내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 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28쪽 정리 안 하고 갔는데, 그치? 여러분 28쪽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무슨 고전 소설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었다고 했냐면, 가계, 행정, 논평의 이야기 구성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전의 형식을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전을 하나 더 배웠잖아. 뭐 배웠어? 국순전. 그치? 그래서 그 전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 전이라는 건 한문 문학 중에 하나예요. 즉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한문 소설의 최초의 작품이 뭐였더라? 이생규장전인데, 이생규장전이 나오기 전에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문문학의 양식의 하나로서 인물의 생애, 인물의 업적을 기록을 하는 걸 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기록할 때 이러면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서, 즉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만드는 전도 있었어. 이게 고려시대에 엄청 유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계승한 게 여러분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황만근이 여러분 의인화를 시켰다 이게 아니라 그 전의 형식을 잘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 자,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생애 성품을 기록한 이 작품은 여러분 언제 유행을 하냐면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이게 엄청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김시습에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또 여러분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면 이 황만근을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서석대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전제 소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도입부의 집안 내력부터 설명하고, 인물의 행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술자가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긴 서술자가 평가하는 거 대신에 여러분 누구가 평가를 했지? 서술자 대신에 민씨. 그렇지? 민씨 시선에서 바라봤었죠. 자,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황만근을 이렇게 말했다 해서도 사실은 황만근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자기 신념에 교훈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 때문에 여러분 이 작품은 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전에 대한 내용은 국순전 가서 조금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제목의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제목의 의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여러분 황만근에 얘들아 뭘 제시를 하냐면 황만근의 일대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황만근의 일대기를 제시해서 농사에 대한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면 황만근은 농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다른 사람들이 이 농사를 부조리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황만근은 여러분 다른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산 거야. 긍정적인 삶을 보여줘서 농촌 사회의 얘들아 불합리성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할 때 이렇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조 4편으로 갈 건데 여러분 그 어저께 반이랑 여러분 선생님 진도 맞추려고 여러분 32쪽에 있는 내용부터 할 거거든요. 수양산을 못했어요.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32쪽에 여러분 계랑의 작품부터 한번 봐볼 거야. 자, 여러분 계랑은 황진이랑 여러분 버금가는 여러분 누구에 해당하냐면 기녀시인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기녀 대 시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녀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야 되거든. 자, 이 애절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름다운 우리 순우리말들을 잘 쓰는 게 기녀들의 특징인데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네 개 사음보 글자 수 3, 4, 4, 4 여러분 음수율이나 음보율이나 여러분 너무 잘 지키는 글이야. 이렇게 잘 지켜지는 시조를 우리 무슨 시조라고 하지? 평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평시조를 쓴 작가가 바로 계랑이다. 자, 해석을 해보자. 이화우 여러분 여기서 이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더라? 백꽃. 여러분 백꽃은 딱 요맘때 이제 피기 시작을 해요. 딱 모습이 진짜 벚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색깔이 더 하얀색, 완전 하얀색. 그러면 여러분 이 이화처럼 얘들 벚꽃 오늘 바람날 이렇게 다 흩날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백꽃도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흩날려. 벚꽃처럼. 그러면 이화우라고 했으면 여러분 백꽃 비거든. 그러면 백꽃이 비처럼 흩뿌려질 때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백꽃을 뭐에다 비유를 한 거야? 비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진짜 비를 내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백꽃이 이렇게 흐드러지는 모습을 비를 내리고 있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자, 이러면 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 수 있네. 왜냐면 딱 이맘때에 백꽃이 피는 거니까.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울면서 꽃 이별한 님. 그럼 내가 이미 떠나갈 때 임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길이랑 다르네. 가는 길은 나는 님을 잡아야 못 잡아요? 못 잡았거든요. 근데 얘는 님을 잡고 이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떠나갔나 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별을 할 때 지금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이별하는 데들아 백꽃이 떨어져.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를 쓰냐면 하강의 이미지를 써. 그리고 얘들아 백꽃이 얘들아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또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시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고 있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백꽃은 여러분 계절적 시어거든. 왜냐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계절적 시어가 계절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별의 상황을 또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별의 그 애절함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 작품을 물어볼 때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이건 맞는 거야. 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추풍할 때 추가 뭐예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가을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디가 된 거냐면 봄에서 가을이 된 거야. 맞아. 봄에서 가을이 됐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이나 흐른 거야. 그러면 시간이 흘렀는데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 낙엽이 져도 나를 생각해 주실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나는 가을이 되어도 여러분 누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의 경과는 이만큼 우리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시간적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고, 이 시간적 거리감은 여러분 화자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리움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리에 여러분 천리면 여러분 선생님 몇 킬로라고 했더라? 1kg가 0.4kg니까 400kg야. 400kg야. 곱하기 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이거 400kg야. 그러면 400kg면 선생님 부산에서 서울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임과의 거리감은 정말 물리적 거리감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 무슨 거리감일 수도 있는 거야? 심리적 거리감일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공간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 똑같은 말이야. 물리적,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유일하게 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꿈을 꿔서 꿈에서 님에게 갔다가 님에게 돌아오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유일한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임에 대한 여러분 이 그리움이 여러분 어떤 단어에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 외로운 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움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추풍 낙엽에 하강의 이미지 있어요? 있죠? 왜냐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여러분 시간적 이미지 있어요? 오, 있죠? 여러분 여기 계절적 시어 있어요? 오, 계절적 시어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요거랑 이 단어는 여러분 요거의 이미지 모두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거 넘어가서 이 아래 부분 화자의 상황 한번 정리해 보자. 화자는 임과 뭐 했어? 이별. 그치. 그래서 임과의 이별. 근데 이별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리움과 애절함이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창을 내고자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이 글은 작자 미상이니까 여러분 누가 쓴 글이에요? 평민, 그치? 그러면 평민들의 가치관이 잘 들어간 작품이고, 여러분 중장이 엄청 길어졌어. 중장이 길어진 작품을 우리는 무슨 거라고 하지? 그치,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창을 내고자, 인의 마음에 창을 내고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만들고 싶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창문, 그치? 여러분 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창을 내고자를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요. 반복. 그 다음에 또 AA, BA를 쓰는 거지, 그치? 그러면 초장의 표현법은 AA, BA를 반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A를 반복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얘들아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질 거거든? 그럼 나는 정말 간절하게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창문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화자의 이 간절한 어조와 그 다음에 얘들아 화자의 얘들아 이 정말 바라는 거, 내가 이거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반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야? 얘들아 이 4개의 단어 중에 장지. 여러분 장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 창문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방문들 보면 창호지를 발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대나무살 바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 만드는 거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나무살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서 걔네들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십자로 붙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팔각형으로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 이 각기 대나무살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문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고모장지도 문의 종류, 세살장지 문의 종류,
들장지, 열장지 다 문의 종류네? 그러면 장지문의 종류들 중 뭐 했다고 보면 돼, 얘들아? 열거. 나열했구나. 그치? 열거했구나. 자, 암돌적이, 수돌적이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암나사, 수나사거든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경첩. 우리 문 열 때 뭐 필요하냐면 경첩 필요하거든? 그럼 경첩이 얘들아 이렇게 맞물리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암돌적이, 수돌적이야. 그 다음에 배목발세가 뭐냐면 여러분 자물쇠야. 자물쇠. 그럼 이 자물쇠를 크나큰 장돌이, 여러분 장돌이는 망치예요. 망치로 뚝딱 박아서.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문을 만들려면 경첩도 달아야 되고 문에다가 얘들아 자물쇠도 달아야 되고 문을 이렇게 얘들아 고정하려면 망치로 두드려야 되고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장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재료들을 뭐 해준 거예요? 열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중장에선 여러분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이 뭐야? 열거. 열거법이야. 자, 이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구나.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뚝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 여러분 뚝딱은 여러분 이 장도리를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음성상징어를 써요.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생동감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어떤 특성을 만드냐면 여러분 웃음을 만들어줘. 해학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평민들이 쓴 글이어서 가능해요. 해학성을 만드는 요소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상징어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해학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다 만족돼야 돼. 그러면 평민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사사시조라고 하는 형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 계속 뭔가 나열을 해놨잖아. 수다스럽게 나열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학성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음성상징어를 쓰니까 해학성이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하는 여러분 앞에 내용이랑 이러면 어때? 똑같아.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뭐 안 써도 얘들아 그냥 반복법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왜 창문을 만들까? 이따가 이러면 하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하? 많이, 그치? 아주 많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창문을 만드는 의도가 뭐 때문인 거예요?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맞아. 그러면 창문을 내고자 하는 여러분 여기 이유를 제시한 거야. 그 이유는 답답함 해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애가 그러면 화자가 생각했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창이라고 하는 애는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도와주는 애야. 매개체를 얘기한다. 그치? 그러면 창문은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고 화자는 그 답답함을 해소해 보려고 이러면 창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 아랫부분에는 표현법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창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나 가슴은 사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볼 수 없는 걸 눈에 보이게끔 만들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야. 그치? 그러면 여기 아래 종장에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줘야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그러면 이 제품 전체에 쓰인 표현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실 가슴에 아까 창문을 만드는 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법이야 얘들아.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게 표현법. 그러면 처음부터 이 표현법을 쓰였고 자, 또 무슨 표현법이 쓰였냐면 여러분 1학년 때 우리 동지딸기나기만 배웠던 거 다시 떠올려 보세요. 동지딸기나기밤에서 시간을 잘라. 시간을 돌돌돌 말았어. 시간을 쫙 펼쳤어. 이러면 시간 이렇게 필고 자르고 얘들아 말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것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마음대로 뭘 하고 있냐면 시간을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시인이 주관에 의해서 변형을 시키는 걸 여러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게 주관적 변형이거든.
주관적 변용을 쓰고 있다. 시인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변형을 시키는 방식인 거야. 자,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주관적 변용에 얘도 얘 들어가는 거고 추상적 변형화도 여러분 여기 이것도 여러분 주관적 변용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 상황인지를 다시 본문에는 없지만 잘 생각해봐. 창문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창문이 있는 곳에 있을까 없는 곳에 있는 걸까? 없는 곳에 있어. 여러분 혹시 창문 없는 곳에 있어 본 적 있어요? 거기서 생활 안 해봤죠? 선생님 그 고시 준비할 때 얘들아 그 임용고시 준비할 때 이러면 그 노량진 이런 가서 노량진 가서 이런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고시원에서 내가 이제 돈 좀 아껴보겠다고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창문 없는 방에 들어갔어. 38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38만 원이 얘들아 학생 때는 그게 너무 커요. 23살짜리가 얘들아 내 돈으로 갔거든요. 내가 돈으로 갔으니까 너무 크니까 아 이거 내가 창문 없는 방에서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겠다. 근데 선생님 한 달 만에 포기했어. 이러면 너무 답답해. 너무 미치겠어. 환기도 안 되고 이러면 너무 얘들아 사람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겼는데 창문의 크기에 따라 이러면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 제일 작은 방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제일 작은 창문 요만큼 있는 거 딱 요만큼 있는 창문으로 가서 5만 원 더 주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거 살 것 같아요. 창문 있는 거 주고 달라 얘들아. 근데 여기 창문이 없으면 진짜 너무 답답해. 환기도 안 되고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창문 없는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마음이 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을 방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이 창문 없는 방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은 창문 없는 방에 비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으니까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창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쉽게 말하면 뭐에다 비유했다고 보면 돼? 방에 비유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사설시조니까 여러분 이사는 여러분 좀 약간 유쾌하게 풀어내는 거. 유쾌하게 웃음을 유발하고 해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해학성을 만드는 이유는 사설시조기 때문인 거야. 자, 그리고 또 아까 음성상징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상적인 사물들을 여러분 아까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수다스럽게 나열을 한대.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웃음을 만들어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모를 거야. 얘들아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 얘들아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여러분 그 시청률이 몇 퍼센트 나왔었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딱 40몇 프로 나올 때가 있었어.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럼 여러분 일요일 저녁이면 가족들이 다 그거 보고 애들이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 그 흉내 내야 돼. 그러면 그 개그 프로그램이 흉내내는데 애들이 다 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거기 나오는 수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대부분 개그 프로그램은 처음에 얘들아 하는 게 마지막 하는 게 어떤 게 인기가 더 많아? 그렇죠. 마지막 하는 게 제일 인기 많거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항상 수다맨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 수다맨이 뭐 하냐면요. 여러분 완전 쫄쫄이 복장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지하철 노선도로 외워. 지하철 노선도로 1호선부터 얘들아 이러면 거기 옛날에는 8호선밖에 없었다. 8호선을 쭉 다 외워. 혹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행정도시들 있잖아요. 막 몇백 개 되는 거 그러면 쭉 읊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얘들아 그걸 읊으면서 생각을 하는 동안 막 빠르게 랩하듯이 얘들아 읊거든? 그럼 여러분 얼굴이 점점 빨개져 얘들아. 그 빨개지고 쭉 열거하면서 사람이 얘들아 막 숨이 막 허덕이면서 막 얘기하거든? 사람들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 했어. 여러분은 재미없어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인기가 많았던 개그 프로그램이야. 뭔가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걸 열거하고 반복을 하면 여러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인 거야. 여러분 개그는 반복이에요. 개그는 여러분 반복해야 웃겨요. 여러분 그냥 한 번 넘어지는 거 안 웃기죠. 2번 넘어져야 웃겨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걸 반복하고 열거함으로써 웃음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여기서 해역성이 왜 나타나 할 수 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해. 수다스럽게 열거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세 가지가 얘들아 종합적으로 얘들아 합쳐지니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 해학성 못 만들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쓰이니까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해학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학과 풍자를 많이 쓰면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만들어질까요?
골개미. 그치. 여러분 골개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져요. 다시 골개미는 해악과 풍자로 만들어내는 문학성이야. 이런 문학성 중에 해악과 풍자가 들어가면 골개미가 만들어져. 그럼 이게 사설시조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넘어가서 여러분 만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윤선도는 여러분 사대부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대부인 윤선도는 관직에 나갔다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유배를 오고 관직에 또 나갔다가 유배 오고 관직에 또 나갔다가 은거했다가 관직에 나갔다가 또 유배 오고 관직에 나갔다가 은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관직에 총 5번을 왔다 갔다를 해요. 왜냐면 이 정적들 때문에 정치적 적들이랑 사이가 좋지를 않으니까 임금님이 부르면 얘가 얘들아 탄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쫓겨나. 여러분 또 얘가 또 오면 정적들이 얘를 탄핵을 시켜서 또 쫓겨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에다 관직에 나가 있는 기간은 되게 짧았고 은거했던 기간이 엄청 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작품도 언제 쓰여진 작품이냐면 유배를 왔을 때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러면 사대부들이 쓰여진 작품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음보, 사음보 너무 잘 지키고 음술 너무 잘 지킬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음보와 음술을 잘 지키고 있으면 아까 무슨 시조라고? 평시조. 평시조가 연을 구성하네. 연시조.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연시조에 해당한다. 자, 해석해볼게.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여러분 산수가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죠? 어떻게 읽을 거예요? 산과 물 사이에. 근데 여러분 진짜 산과 물 사이에 살고 있을까? 어디서 살고 있어? 자연. 그러면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요? 대유. 그치?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설명하는 거야. 대유법이야, 대유법. 그러면 자연에서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지었대. 여러분 혹시 띠집이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초가집이야, 초가집. 그러면 여러분 초가집을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웃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에서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대부분 비웃는다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에서 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 거예요. 어휴 초가집에서밖에 못 사네 이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난해서 초가집에서 사는 거야 얘들아. 내가 선택해서 초가집에서 사는 거거든. 내가 선택한 삶을 얘네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 모르냐면 속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세모 표시한 애들은 얘는 속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야. 속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니까 자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산수가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니까 무슨 표현법이 쓰이는 거야? 대조대비가 쓰이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화자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 얘네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속세 가치를 몰라서 비웃는지만 어리고 이러면 어리다 이러면 어리석다 함이 무슨 뜻이 하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시골뜨기 촌놈이야 촌놈 시골뜨기 촌놈이야. 그러면 어리석고 촌놈의 뜻에는 이게 내 분수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촌놈이라고 표현을 해. 자기가 띠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자기를 촌놈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무슨 표현이냐면 겸손한 표현이야. 그럼 이거는 화자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분수를 만족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안분지죠. 그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박하게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대. 가난해도 괜찮아. 안빈낙도. 그치? 그러면 이 작품은 안분지독과 안빈낙도에 대한 자연의 가치를 얘기하는 작품인 거죠. 그럼 자, 선생님이 여러분 계속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이 있을 거야. 산수관처럼. 그럼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무슨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적 여러분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세모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무슨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속세야. 그치? 여기 세 번째 거 먼저 쓸게. 속세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네모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무슨 삶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소박한 삶이에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연도 한번 가보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여러분 쌀밥 안 먹네. 고기 반찬도 없네. 여러분 고기 반찬하고 쌀밥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소박한 삶. 그러면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놀고 싶대요. 여러분 이 화자는 바위에서만 놀고 싶을까? 물에서만 놀고 싶어요? 어디서 놀고 싶어? 자연에서. 그러면 얘도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편법이야? 대유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남은 여남은, 여러분 여남은 혹시 무슨 뜻인지? 다른이야. 다른. 그러면 그 남아있는 다른 일들은 내가 부러워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자연의 가치를 제외한 다른 일은 내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대.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일들은 여러분 바로 어디에 가치냐면 속세의 일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속세의 가치야. 속세의 가치. 그러면 속세의 가치하고 자연의 가치를 또 뭐 했어 얘들아? 또 대조해. 또 대비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속세의 가치를 부러워하겠니? 라고 질문했는데 답이 여러분 정해질 것 같아요. 무슨 표현법이에요? 서리법. 그러면 화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도 난 괜찮아. 니네가 비웃어도 난 이 정도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자연에 살고 있는 만족감. 여러분 좀 칸이 좀 작지만 하나만 더 쓸게. 여러분 이걸 자부심이라고 해. 그러면 화자는 자신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슨 태도가 있는지 한번 봐봐. 소박하게 살아도 난 괜찮대. 여러분 자연에서 나 실컷 놀고 싶대. 자연에서 놀아. 자연 친화 먼저. 자연 친화를 해야 돼요. 자, 이수 얘들아 그러면 내용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삼수를 한번 봐보자.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임하겠는가. 자, 이런 화자는요 딱 앉아가지고 얘들아 손에 이렇게 얘들아 술잔을 하나 딱 들고 앉아가지고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보고 있는 거랑 그리던 님이 오다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오다가 지금 문장 맨 끝에 쓰였어? 중간에 쓰였어? 다가 중간에 쓰이죠? 다가 중간에 쓰이면 여러분 얘 무조건 역접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역접의 연결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1학년 때 했을 텐데 우리 그 문법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더라? 여러분 1학년 때 우리 문법 할 때 이거 단어 있었는데 이거 뭐뭐 다 연결음이 할 때 그리던 님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니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만하겠니? 라고 물어봐. 그럼 이 말은 내가 산을 보는 거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뭐가 더 좋다? 산이 더 좋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저 산을 보는 거하고 내가 얘들아 이걸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뭘 하고 있냐 비교를 해버리고 있는 거네. 자, 표본 하나 더 갈 거야. 반가움이 이만하겠니? 이렇게 질문했거든.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자연에서의 즐거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실의 즐거움 비교하면 여러분 뭐가 더? 자연의 즐거움이 더 좋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여러분 봐봐. 그리워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웃어주기도 하고 나랑 대화도 나눌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얘는 여러분 나에게 얘들아 이렇게 웃어주지도 않아요. 얘가 나한테 얘들아 말을 건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좋대요. 여기서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제일 친한 친구랑 여러분 1시간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핸드폰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있어 얘들아? 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랑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괜찮아. 약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친구도 올 수 있어요? 네. 말을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얘들아 그냥 즐거운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 이제 나이대가 되면 친구들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제일 오래된 친구가 선생님 12살 때부터 친구인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얘들아 이제 엄마 된 애들도 있고 얘들아 이제 직장 다니고 직장도 얘들아 제가 선생님은 주말이 너무 바쁜데 친구들은 평일이 바쁜 친구들도 있고 막 못 만나. 만나려면 진짜 우리가 1년 전부터 약속해야 돼. 우리 올해는 꼭 만나자 이렇게 만나거든요. 연락하죠. 계속 전화하고 카톡 계속 하지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얘들아 진짜 한 2년에 한 번씩 만날 때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도 있거든요. 만나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가 순간 이러면 갑자기 얘들아 정적일 때 있어 얘들아. 왜냐면 말이 갑자기 끊길 때가 있거든 얘들아. 그래도 안 어색해. 너무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 이러면 정말 제일 친한 친구들은 왜 어색하지 않냐면 얘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얘를 이해하거든요. 어떤 애인지. 그러면 여러분 산이 얘들아 아무것도 안 해도 왜 어색하지도 않고 왜 좋냐면 산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친화를 넘어서서 대상과 내가 하나여서 얘가 웃지 않아도 얘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화일체 사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자연 친화는 자연에서 즐겁게 노는 걸 얘기하는 거고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인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면 물화일체 사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쟤랑 내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신 전신 마음이 서로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삼수는 여러분 자연에 대한 작품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얘들아 도곤도 여러분 문법 시간 했다 얘들아. 뭐뭐보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뭐뭐보다 낫다 하던데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누군가는 내가 아니죠 화자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얘보다 30이 더 낫대요. 30보다 얘가 더 낫대요. 얘가 누굴까요? 이 주체가 자연. 여러분 자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자연이랑 30이 있으면 자연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 생략됐지만 여기 화자는 만승이 이만하겠니?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만승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임금님이 다니던 여러분 수레를 얘기하는 거고 상공은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얘기를 해요. 둘 다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정승하고 임금님이 있으면 누가 더 높아요? 임금님이 더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만승보다 얘가 더 좋대. 그럼 여러분 얘가 누구야? 앞에 빈칸이? 자연, 그치? 그러면 화자는요 자연이 만승보다 훨씬 더 좋더라.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지위로 따지면 만승하고 정승이 있으면 누가 더 높아? 만승이 더 높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연이 만승보다 좋고 그 다음에 삼공보다 만승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만하겠니?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가 뭘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선임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얘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교. 맞아. 비교법을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선생님 표현법 하나만 더 쓸게. 얘들아 어떤 표현법을 쓰냐면 여러분 정말 임금님 자리보다 좋다. 임금님보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은 사람, 이런 높은 명성을 이루는 것보단 낫더라.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다 뭘 상징하냐면 공명을 상징하는 애들이야. 공명, 명예. 그러면 여러분 명예를 나타내줄 수 있는 어떤 특성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표현한 거거든요. 특성을 가지고서 전체를 설명해요. 대유, 그렇지.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정말 야같더라. 근데 여러분 소부허유가 누구냐면 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중국에서 왕이 내가 내 자리 너한테 줄게. 나 대신 왕자리 할래? 라고 하니까 허유가 여러분 강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귀를 씻어버렸대요. 여러분 귀를 씻었다는 건 여러분 왕이 될래라고 하는 말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무시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왕의 자리보다 자연에서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소부가 이러면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를 끌고 다니면서
허유가 얘들아 귀 씻었던 물이라고 해서 자기 소에게 먹이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얘들아 관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걸 인용한 건 여러분 자기는 속세를 뭐 하겠다? 멀리하겠다. 이 사람들처럼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근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근거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임천 수풀림자의 샘천자야. 수풀샘. 여러분 수풀샘. 수풀과 샘만? 자연. 대유법이죠. 자연에서 한가롭게 흥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기밖에 없더라.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여기더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자연에서 여러분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의 자부심.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만능 2개랑 여러분 수양선 남았거든?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두 개 까먹지 말고 또 갖고 오세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